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서면서 봄이 완연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바야흐로 봄은 왔어요. 그렇죠? 이 봄이 왔는데 봄이 되면은 학부모들이 뭐 긴장을 하죠. 우리 아이가 곧 중간고사도 있고 그럴 건데 우리 아이의 성품이 얼마나 더 많이 성장했을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의 중간고사 성적이 어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아이의 중간고사 성적에 따라서 엄마의 그 유능과 무능이 뭐 결정되는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엄마들이 참 많아요. 그쵸? 예. 여러분 그런 거 다 사실은 사는데 중요할 수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본질, 중심을 잡지 못하면 항상 매번 그런 아이들의 성적이라든가 또 시대의 흐름 이런 것들에 우리가 휘둘리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언론은 또 교육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장 교육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타겟이 누구냐면은 아이가 아니라 엄마예요. 엄마. 그렇죠? 엄마의 마음을 잡으면은 자기들이 뭐예요?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마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뭘 제공해야 돼요? 예, 대안이 있다. 우리한테 아이를 맡겨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교육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팽창되어 있는 게 현실이에요. 꼭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하고 있는 지침이 하나가 있죠. 선수 학습을 불허하겠다. 이게 요즘 제가 우리 아들이 막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의 학교가 아닌 우리 아이의 친구의 학교는 1학년 때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데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1학년 전체 범위. 아직 배우지도 않는 범위까지를 범위로 잡는다는 거예요. 어쩌자고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쩌자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1학년 때 배울 전체 범위를 중간고사 때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런 짓 앞으로 하면은 그 학교의 교장을 이제 제재를 가하겠다. 선생님도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시험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보는 여러 가지 시험에서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는 문제를 내면은 앞으로 그 정책을 출제자나 그렇지 않은 그 시험을 감독하는 기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책을 세웠어요. 다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분량이 좀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친절한 교과서. 친절한 교과서가 뭐냐면 전과 같은 교과서. 무슨 알겠죠? 전과 같은 교과서, 물론 전과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교과서를 좀 친절하게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아마 이런 정책들이 많이 현실로 만약에 벌어지게 되면은 엄마들의 걱정거리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과거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공부를 국가나 가정이나 뭐 학교나 모든 기관이 학생들을 이 차세대를 공부를 막 많이 시키려고 그동안 애써왔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요즘 들어서는 가급적인 공부 양을 줄여라. 공부 양을 줄여라. 애들 괴롭히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갑자기 요즘 들어서 과외도 못하고 뭐 사교육 때문에? 가정경제 어려움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미래 사회가 요청하는
앞으로 차세대에게 요청하는 능력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가 달라졌다고요? 그쵸? 다음 세대에게 요청하는, 미래 세대에게 요청하는 능력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요, 우리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여져 있냐면, 인지주의에 기초해서 짜여져, 좀 학술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인지주의가 뭐냐, 논리력, 추리력, 기억력, 이 세 가지가 우수한 사람들이 우수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인지주의라고 해요. 지금 앞으로는 이런 인지주의, 논리력, 추리력, 기억력,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뭐라고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 창의력이다. 뭐라고요? 창의력이다. 이 창의력이 21세기를 살아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왜 창의력이 중요한 시대가 됐을까요? 왜 창의력이 중요한 시대가? 그렇죠. 빨리 바뀌니까. 네? 또? 컴퓨터가 다 하니까. 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후진국일 때는 뭐 하면 됐어요? 선진국을 따라 배우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진국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것도 잘 모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IT 1위가 어딜까요? IT 1위. 예, 지식정보사회의 최고의 산업이 뭐예요? IT잖아요. 그쵸? IT 1위예요. 최강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핸드폰의 최강국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핀란드, 노키아였어요, 노키아. 지금 노키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 완전히 이 회사가요, 거의 폭탄 맞은 것처럼 지금 엄청나게 휘둘려가지고요. 지금 핀란드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예요. 근데 이 핸드폰 경쟁력에서 우리는 지금 LG와 삼성은 당당하게 전 세계를 지금 주름 잡고 있잖아요. 삼성하고 LG가 전 세계 약 50%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단한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선박, 조선은 어떨까요? 선박 조선. 예, 1위입니다. 선박 조선 1위예요. 또 뭐 선진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소프트웨어. 예, 우리나라 1위입니다. 예. 또 뭐 있을까요? 예? K-팝, 예, 문화, 대중문화. 지금요, 대만은요, 연예인들이 지금 전부 노점상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대만 TV가 한국 드라마하고 한국 프로그램만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의 엔터테인먼트 연기자들은 뭐 하겠어? 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전부 다 노점상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팝송 한두 개씩은 외워야지 이게 뽀대가 좀 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팝송 안 외워요. 왜냐? 우리 노래가 전 세계의 노래잖아요. 싸이, 강남스타일. 전 세계가 강남스타일을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그 사이에. 근데 대한민국이 위기인 거예요. 왜냐? 계속해서 선두를 달려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앞서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보고 배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 계속 창조해 나가.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이 창의력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의 패러다임이 달라졌다. 교육의 패러다임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이 경영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에 요체를 문제 제기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이 갭을 따라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괜찮겠어요? 이런 내용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오늘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나는 자녀가 초등학교 유치원을
자녀를 두고 있다. 예, 대부분이네요. 중학교, 고등학교 두고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 예, 이게 노땅들이죠, 이 사람들.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제 이야기는 오늘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고, 물론, 초등학교, 중학생, 초등학교, 유치원생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일단 제 소개를 잠깐 한다면은, 제가, 제가 YMCA 이사이면서, 청소년 센터, 제가, 청소년 비전센터 전문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진로교육 컨설팅 위원이에요, 제가. 임명은 해놓고 한 번도 부른 적은 없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FTA 산업협회, 제가 등기 이사입니다. 어쨌든 제가 경제와 교육을 넘나들면서 제가 대외적으로 강의하고 연구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교육하면서 이번 지금 여러분이 그 광주교육청에 학부모 지원센터에 들어가면요, 이 온라인 강좌, 사이버 연수 강좌가 있어요. 들어가면 제 강의가 여기 딱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강 신청해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제 강의가 가문을 세우는 수상한 아빠. 그래서 아버지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6차시짜리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 디지털 시대 또 감성 사회가 되어지면서 아빠들의 역할들이 참 모호하게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가장 하면은 아빠였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지금 21세기 가장은요, 아빠가 아닙니다. 부모예요, 그냥.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엄마도 가장 역할을 같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아빠들의 역할들은 좀 축소되어지고, 엄마들의 역할들이 더 커지게 되어 있는 시대가 21세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감성사회, 창의력을 요청하는 사회에서, 아빠들은요, 실제로,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아빠들은 자네로 태어났어요. 그래야 그동안 인지주의 시스템 아래서 자네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직장을 근무를 했는데 자네 직장에 근무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뭘 쓰라고 그러냐면 선진국이 되고 나니까 한국이 운해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운해를. 그러니까 자네한테 운해를 쓰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다시 태어나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을요, 왜 그렇게 적응을 못하느냐, 왜 그렇게 변화를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남편들한테 죽으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 예. 그동안 그 능력으로 지금까지 먹고 살았어. 근데 다른 능력을 쓰라고 하니 남편들은 답답할, 변하고 싶어. 남편들도 변하고 싶다니까요. 그러나 이게 쉽게 변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도 사실은, 탁월한 자네예요. 제가 지금부터 한 13년, 14년 전까지는요, 완벽한 자네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 자네로 21세기를 살기가 쉽지 않다. 제가 안 거이죠. 그쵸? 그때부터 제가 뭐 하기 시작, 운해를 발달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상당히 고통이 많이 따랐습니다. 네, 쉽지 않았어요. 엄청난 훈련을 쌓은 거죠,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여자들이 편합니다. 제가 어느 사이에 보면 여자들 사이에 수다를 떨고 있어요. 그 남자들은 어느 사이에,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자들은 그냥 누가 당신한테 결론 말해주라겠어? 대안 제시하라고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라고. 그러면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어쨌다고?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대화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몰랐던 것이죠. 제 아내가 늘 저한테 그랬어요. 뭐라, 당신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그때마다, 그래, 어쩌다고 그래서. 결론은 뭐야,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운전을 배웠어요. 운전을 배우는데,
두 번 떨어졌어요. 두 번 떨어졌어요. 세 번째, 그 두 번째 떨어질 때 제가 집에 딱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 우리 집 전화로 우리 사무실에다 전화를 할 수도 있었지만 또 당시에 윤리관은 뭐냐면은 집안일을 가지고 회사에다 전화를 한다는 것은 지금은 어때요? 회사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든 어쨌든 여자가 전화하면은 당장 받지 않으면은 이혼감이잖아요. 그죠? 당시 윤리관은 그거였어요. 그쵸? 회사에다 감히 여자가 어떻게 전화를 함부로 찍찍 해대. 전화지를. 그쵸? 그런 시대였어요, 사실은. 그 전화를, 너는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궁금하잖아요. 당신 오늘 운전면허 시험 어땠어? 라고 제가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한다는 말이에요. 여보, 내가 오늘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는데 말이야. 시험관이 어찌나 깐죽대 너무 기분 나빴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합격을 한 거야, 떨어진 거야.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또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런 일이 막 이야기를 쭉 하는 거야. 그래서, 너 떨어졌지? 내가 그런 거야, 이제. 너 떨어졌지? 내가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당신은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떨어졌니? 어쩌니 기분 나쁘게 한다고 그때 나 싸웠잖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더라고. 내가 잘못. 응? 네, 여성들은 그 과정이 중요한 거야. 그 과정이. 오늘 우리 아내는 그 운전면허 시험이 떨어졌네 안 떨어졌네 보다도 이 운전면허 시험 과정에서 겪었던 속상함을 풀어놓고 싶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걸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여성들은 남자가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요즘은 좀 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때는 남자가 말수가 적잖아요. 그러면은 듬직하다, 믿음직스럽다, 이랬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살고 보니 시대가 바뀌고 보니 이거 이런 곰탱이 아니야 이거. 뭔 말을 해야 알지. 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 인간은. 어머야, 저러도 세상을 산다냐 이런 생각. 근데 이제 이 미론 곰탱이들은 이제 여우들이 좋은 거예요. 여우들이. 예? 왜냐하면 살살거리고 애교스럽잖아. 자기에게 없는 게 여자에게는 있으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 여자하고 살면 매 순간이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다 이런 착각을 하고 곰들은 또 여우를 만나. 근데 곰들은 살다 보면 어머야 이거 시꾸라 죽겠네. 시꾸라 죽겠어. 뭔 말 이렇게 많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곰들의 시대가 아니라 여우들의 시대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곰들이 여우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가정에서 구매 의사결정을 하면은 몇 프로를 여성이 합니까? 99%. 예, 99%. 예. 남성의 화장품을 누가 결정해요? 여자가 결정해요. 화장품을 결정할 때 우선순위 1번, 고려사항 1번. 향기, 누가 좋은 향기? 내가 좋은 향기. 향이 우선이에요. 향이 1번. 두 번째는 디자인. 예. 누가 보기 좋은 디자인. 예. 남편이 그걸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아무 상관없어. 예. 세 번째는 브랜드예요. 세 번째가 브랜드. 네 번째가 가격이에요. 근데 여성들이 화장품을 고려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남성 화장품을 여성이 선택하면서 고려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부 타입이에요. 남자 피부 타입은 남자들은 똑같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쵸? 자기들은 굉장히 피부 타입을 까다롭게 고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남자의 용품의 대부분은 다 여성이 선택을 해요. 그쵸? 그러면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남성 포커스해야 될까요? 여성 포커스해야 될까요? 여성 포커스해야 합니다.
여성 포커스에서 여성의 심리를 공감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떤 비즈니스도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집을 딱 나서잖아요? 아파트 문을 딱 나서면은 모든 경제 주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당신이 원하는 게 뭐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그래가지고 당신은 변할 필요 없고요. 당신에게 꼭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가 제공해 드릴게요. 이게 21세기 맞습니까? 그쵸? 이게 21세기야. 근데 그래서 아파트 문을 딱 열고 나오는 순간부터 세상이 나를 반기는 것 같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지갑을 노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아파트 문을 딱 닫고 들어가면 세상이 딱 한 놈만 내 말에 귀를 안 기울이는 거야, 이게. 그 오빠가.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속이 터진다는 거야, 속이 터진다. 근데 여러분,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남편이 참 안쓰럽다. 우리 남편이 참, 수고한다, 애쓴다. 왜냐하면은, 남편들에게는 불친절한 세상이야, 이게, 지금. 남편들에게는. 물론, 호프집 마담들은 친절하게 대하겠지만은, 그 외에는 어디를 가도 친절하지 않는 게 남편들에게. 그러니까 남편들이 어디를 많이 가요? 호프집을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호프집 마담은 뭐야? 내 남편이 고객이잖아. 그쵸? 여러분들도 남편을 고객처럼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리더십 센터를 설립해서 광주에서 이제 중견 기업들 또는 대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간부들 교육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그 한 축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부업처럼 청소년 교육에도 관심을 가졌고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어요. 당시에 제가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 이 저자가 누구냐면요, 숀 콥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스티븐 콥이고, 숀 콥이 누구냐? 스티븐 콥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이 사람이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입니다. 이분 제가 초청해가지고 광주대에서 제가 청소년 리더십 페스티벌을 했는데 이때 이 강의장이 가득 차고 막 넘쳐가지고 밖에다가 막 중계하고 막 그랬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와서 2박 3일 과정을 하는데 부담해야 할 비용이 이제 45만 원이에요. 근데 이 45만 원을 청소년들이 내고 오지는 않겠죠, 그렇죠? 중산층 가정에 부모들이 와서 돈을 지불하고 아이들이 좀 더 성공하는 10대가 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 돈을 투자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3주 후 우리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은 굉장히 아이들이 변해요. 굉장히 액티브하고 자기를 잘 노출하고 꿈을 갖고 그래요. 근데 3주 후에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를 다시 불러서 3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데 매번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실망감이 싹 드는 거예요. 실망감이. 왜냐 3주 동안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아이들을 매번 발견하는 거예요. 원점으로. 그러면 아무리 교육이 돈이 된다고 해도 그러면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볼까 해서 이 1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주 토요일 날 아이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부모 교육도 한꺼번에 같이 진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성과가 좋은 거예요. 성과가 좋아. 하지만 저는 청소년 교육에는 관심이 좀 덜해서 제가 다른 성인 교육과 또 기업 교육에 또 CEO 교육기관 광주지사를 운영하면서 관심을 좀 멀리 했는데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저에게 이런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청소년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달라고 그래서 몇 차례 콘텐츠도 개발을 했었고 또 지금 현재는 대표적으로는 우리 YMCA의 공감과 감성의 비전여행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해서 강사 양성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지금 전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2010년도에는 한국 가이던스에서 진로심리 코칭 과정 개발해서 여기 이 사람들은 뭐 이제 학교 선생님들 또는 대학의 연구원들, 박사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대기업의 중견 간부들, 대학의 어떤 학생 상담센터의 센터장 또는 센터 직원들이 제 강의를 들으러 오셔서 강의를 듣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면서 누누이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은 어른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자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어른들 가운데 첫 번째 어른이 누구일까요? 부모예요. 부모들은 대부분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네가 성취해 주길 바란다. 자녀들에게. 그렇죠? 한풀이를 좀 하고 싶어요. 자기가 못한 것을 우리 자녀들이 대신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져요. 그리고 난 네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중요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이런 것이죠. 그 덕시에 나 역시 중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이거 정말 큰 오해입니다. 자식이 중요한 사람이 돼도요, 부모가 중요한 사람 안 됩니다. 그럼 아셨어요? 자식이 중요한 사람일 뿐이지 부모가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무슨 알겠습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자식이 중요한 사람이 되면은 내 부모도 동반해서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중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 자신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 특히 엄마들이 꿈이 뭐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엄마들이 참 많아요. 자식들을 잘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꿈입니다. 그건 부모의 꿈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 남편 잘 되는 거예요. 그건 남편 꿈입니다. 아내의 꿈이 아니에요. 혹시 이해가 되세요? 우선 각자가 자기 자신의 꿈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런 건 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꿈은 철저히 뭐예요? 나의 꿈이에요. 꿈은 뭐라고요? 나의 꿈이에요. 나의 꿈. 철저히 나의 꿈. 누군가가 대신 이루어지는 게 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난 너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한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집도 보면은요, 우리 수입의 한 7, 80%가 교육비예요. 물론 새끼들이 많습니다. 뭐 대학생이 2명이고 고등학생이 2명이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렇죠? 1년 한 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내 소망을 따르도록 합니다. 내가 너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네가 죄책감이 들게 해서 내 소망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모든 전략은요 실패합니다. 자녀들은 내가 엄마의 기대를 어긋나고 있구나. 엄마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구나. 엄마의 요구사항을 내가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죄책감을 자꾸 아이가 그런 죄책감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아이 스스로 어떤 믿음을 갖게 되냐면요. 나는 원래부터 못났구나.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는 원래부터 모자라구나. 원래부터 나는 부족하구나. 이런 마음을 깊이 있게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은요, 이 아이가요, 세상에 나가서 자기 자신과 관계를 잘못 맺기 시작해요. 무슨 알겠습니까? 이건 오해예요, 사실은. 그 오해의 원인을 누가 제공하냐? 부모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를 갖기 시작하면은, 원래는 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이예요. 근데 부모가 자꾸 이 아이한테 죄책감을 심어주면 이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형성하기 시작해요. 이 부정적인 믿음을 형성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과의 부정적인 관계를 맺어요. 무슨 알겠어요? 자기 자신과 부정적인 관계를 맺으면은 세상과의 관계도 부정적으로 맺기 시작해요. 어떻게? 방어적으로, 수동적으로. 이 얘기 되십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리더님들하고 몇 분 같이 이야기하다가 우리 리더님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도, 세상은 3도로 살아가는데 시도, 지도, 시도, 주도, 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시도하고 하다 보면 주도하게 되고 주도하다 보면은 지도하게 돼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 아시겠죠? 근데 누가 이 지도자가 되려면은 시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도를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시도를 잘해야 돼. 시도를. 삶을 살면서 한번 해보는 거야. 이것저것 시도해봐야 돼. 그래야지 뭐가 돼요? 힘이 자라요. 응? 그렇죠? 근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못 맺으면 이 시도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시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수없이 지적질을 해대면서 죄책감을 심어주잖아요. 그럼 아이가 밖에 나가서 이 시도하는 능력이 떨어져 버려요. 시도하는 능력이 떨어져 버리면 이 사람이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주도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여러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아이의 시도를 어떻게 보면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이 아이가 해야 될 시도를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근데 부모들은 뭘 하냐? 이것을 난 너에게 최선의 것을 한다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난 너를 사랑하며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면 계속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난 네가 내 말대로만 행동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 거야. 아주 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뒤집어야 돼요. 이걸 뒤집어야 돼요. 뭐냐? 조건 없는 사랑으로. 뭐 해야 한다고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는 네가 아무 조건 없이 좋다. 뭐라고요? 네. 나는 네가 아무 조건 없이 좋다. 자, 인생이라는 것은요, 뭘로 만들어지냐면요, 관계로 만들어져요. 뭐로 만들어진다고요? 관계. 인생은 관계로 형성됩니다. 관계. 첫 번째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요. 그보다 더 강력한 관계는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아이들이 관계 속에서 어떤 걸 형성하냐면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설정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덴티티라고 해요. 뭐라고요? 정체성이라고 하죠.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덴티티는요, 평생 자기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운전수와 같아요. 운전수. 운전수가 술이 취해 있어. 운전수가 질병을 앓고 있어. 그러면 자동차에 타는 게 안전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그래서 건강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게 우리 교육의 관심의 첫 번째가 돼요. 우리 교육의 관심은, 자녀 교육의 관심의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한 아이덴티티. 자, 그러면 건강한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건강한 아이덴티티는 아이들이 부모와 관계 안에서 자유를 느낄 때. 어쩔 때요? 예. 아이들이 부모하고 관계 속에서 자유를 느껴야 돼요. 부모하고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뭐가 돼야 되냐? 항상 늘 회복되고 힐링되어야 돼요. 부모하고 관계 속. 내가 밖에서, 우리 아이들이 요즘 조금만 크면 우리가 대학을 가잖아요. 대학을 가고 또 사회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내가 부모님이 사시는 집에,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들어오면은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일주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은 내가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 다시 한번 전투를 벌릴 만한 에너지를 충전받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려면요, 어렸을 때부터 뭐가 형성돼야 되냐? 부모와 자식 간 관계가 잘 설정돼야 돼요. 그 잘 설정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이들이 부모하고 관계 속에서 뭘 느껴야 돼요? 자유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뭐냐?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원목과의 관계 안에서의 자유예요. 원목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 속에 자유를 느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를 느껴야 돼요. 무슨 알겠죠? 그러면 그 가정은 뭐냐? 아주 건강한 가정인 거예요. 왜요? 거리낌이 없잖아요. 실수해도 용납되어지잖아요. 그쵸? 무슨 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해되어지잖아요.
항상 뭐가 있어요? 내 편이 되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유롭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흠이 되지 않아. 왜냐? 금방 회복되어질 수 있고 용서되어질 수 있고 화해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면 그 관계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어져요. 회복. 이질리언스. 이 굉장히 중요한 회복력. 이 회복력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회복력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강력한 힘이거든요. 우리는 언제든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질병에 노출되어질 수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회적 뱀에 물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뱀에 물릴 수 있잖아요. 착한 사람만 물어요? 악한 사람만 물어요? 가리지 않죠?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항상 번갈아 가서 오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인생이 다 좋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인생에 성공하고 성숙하고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좋을 때는 좋지만 중요한 것은 안 좋을 때 어떻게 회복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안 좋을 때, 어려울 때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섰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길을 다시 찾아 나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길을 잃을 수 있어요. 그때 다시 일어서고 다시 길을 찾아 나서는 능력이 회복력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회복력을 가지려면은 일단 가정 내에서 그런 회복력이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힐링 패밀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부모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버려요. 근데 부모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아이들은 뭐로부터 또 자유롭고 싶어 버리냐면 학교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학교 밖 아이들이 광주만 해서도 지금 현재 벌써 3,000명이 넘어갔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학교에 다니지 않고 학교에 더 이상 다니기 싫다라고 해서 학교를 나가지 않는 아이들이 3,000명이 넘어갔어요. 앞으로 이 숫자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늘어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에 오셔서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학교 밖 아이들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얘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학교로부터 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자유는 뭐라고 했어요? 학교 안에서 이 애들이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교실 안에서 자유로워야 되고 선생님과 관계 안에서도 자유로워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가정 안에서 자유를 느끼는 사람, 부모하고 관계 속에 형제간과의 관계 안에서 자유를 느끼는 사람들은요, 느끼는 아이들은요, 학교 안에서 자유를 느껴요. 재밌게. 그리고 자기 학교 안의 공간, 교실 안에서 관계를, 교실 안에서 형성되는 친구들과 또 선생님과 관계를 뭘 할 줄 아는 얘들은 자기 편으로 만들어낼 줄 알아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 교실 안의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로, 자기를 중심으로 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줄 알아요. 이거 너무 중요한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21세기는 이를 살아가는 데서 가장 결정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내 편을 만드는 능력. 무슨 능력이라고요? 나를 중심으로 내 편을 만드는 능력.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관계가 자기 안에 있는 내면에 자기 자신과 관계가 부정적으로 맺어져 있고 부모하고 관계가 부정적으로 맺어져 있고 학교하고 관계가 부정적으로 맺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은 나를 중심으로 편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어떤 편을 만드냐면은 편가르기, 편가르기 식의 관계를 만들어요. 네 편이야 내 편이야 가르기 시작해요. 무슨 알겠어요? 그러면서 안에서 갈등을 유발시켜요. 부정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시너지라고 하지 않고 이런 걸 뭐냐면 네거티브 시너지라고 해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 아이들은 포지티브 시너지를 맺는 거예요. 포지티브 시너지.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저도 이제 막내가 이제 고1 됐어요. 고1이 됐는데 우리 아이가 반배치고사를 저희 부부한테 뭐라 하겠냐면 반배치고사를 자기가 적당히 봤대요. 어떻게 적당히 봤냐 했더니 국어시험을 보는데 막 잠이 오더래요. 그래서 한 10문제 정도 풀다가 그냥 대충 찍어버리고 잤대요.
그 이야기를 너무 편안하게 내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아무 거리낌도 없이, 그야말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우리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이 친구는 우리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거리낌이 없지만은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가 범한 오류를 자기가 학교 과정에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무슨 일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 들어간 담임 선생님이죠. 여자 선생님이에요. 여자 선생님인데 이 담임 선생님의 첫애가 우리 이제 지금 현재 고1이래요. 자기 아이의 첫애가. 그래서 자식들 갖고 뭐 그래가지고 되게 사랑이 많으시고 밝으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선생님하고 잘 지내고 싶어가지고 학교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자기 선생님 담임 선생님한테 막 하트를 뿅뿅뿅뿅 날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반 친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고 교제를 아주 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렇게 관계를 잘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이렇게까지 긍정적이고 밝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저희 부부의 태산 같은 인내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태산 같은 인내가. 제가 키워보니까 특히 아들들의 중학생은요, 이건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중딩 3위. 예. 이건 인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 예. 그런 때를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게 되어 있어요. 심하게 겪는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점잖게 지나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점잖게 지나가는 아이들이 좋을까요? 심하게 지나가는 아이들이 좋을까요? 다 좋은 거야. 여러분,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을 갖는 것은요, 그것은 나의 왜곡이에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가지고, 이놈은 좋은 놈, 이놈은 나쁜 놈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는 것 자체가 왜곡이에요. 아이들은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들이나 어른들에게 나쁜 짓을 해보고 싶어서 나쁜 짓을 하는 놈은 없어요. 부모를 속상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짓을 하는 놈들은 없어요. 무슨 알겠어요? 그냥 성장 과정인 것일 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좋다 나쁘다, 내 마음속에 좋다 나쁘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 생각이 지금 우리 아이를 왜곡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좋다 나쁘다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뭘 하려고 해요?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런 시도가 모르고 하는 짓이에요. 그쵸? 나도 모르고 하는 짓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악화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 어때요? 그걸 중단할 수가 있는데 모르면 어때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커 보이고 난 다음에서야 부모를 바라볼 때 어때요? 한 수 접어주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 내가 부모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나를 키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접어주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들이 부모를 봐주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래요? 자식들이 부모를 봐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관계의 키워드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다 관계로 이루어졌는데요. 내 삶만 가만히 들여다봐도요. 내가 이 관계를 잘 맺었다면 내 삶이 지금과 똑같을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었다면 내가 지금과 똑같을까?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다른 삶에 가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높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다 나쁘다 라는 관념을 갖지 말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그런 성숙된 시각이 무엇보다도 첫 번째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갖습니다. 일단 그 아이가 좋은 아이는 어떤 아이냐? 학교 성적이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학교 성적이 안 좋은 아이는 나쁜 아이? 네, 여러분 그래요? 학교 성적 다 좋을 수 있나요?
1등이 뭐 30명 있을 수 있나요? 1등은 한 명이잖아요. 그쵸? 말을 잘 듣는 것이 정상적이고 착한 아이다. 말을 잘 들으면 좋은 아이고 말을 잘 듣지는 않는 아이는 나쁜 아이다. 맞나요? 이제 아니다라고 대답하네요. 근데 오늘 이 강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을 잘 들으면 좋은 놈이고 안 들은 놈은 나쁜 놈이고 안 그랬습니까? 네. 학교 성적이 좋은 놈은 좋은 놈이고 학교 성적이 나쁜 놈은 나쁜 놈이고 이런 관념 자체가 왜곡이라는 거예요. 왜곡. 뭐라고요? 왜곡. 자,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저마다 타고난 자질과 재능이라는 게 있어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뭐라고요? 자질과 재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 지금 21세기 현재의 학교가 요청하는 자질과 재능, 우리 학교가 요청하는 우수 자질과 우수 재능이라는 것이 사실은 결정적으로 뭘로 평가를 하냐면은 시험 성적으로 결정을 해요. 그쵸? 시험 성적으로. 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시험 안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네. 시험 보는 것이 중요한 시절은요, 사실은 30대에 끝나요. 30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시험 안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시험 보지 않는, 시험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훨씬 중요해요. 그때부터는 뭐가 더 중요해요? 지혜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지혜. 지식보다도 지혜가 더 중요해요. 근데 지식이 있는데 지혜롭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망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지식은 별로 없는데 지혜로워요.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성공해요. 살아가는데. 진정한 성공은 지혜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정을 지혜롭게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네. 그 지혜를 어디서 배우겠어요? 가정에서부터 배워요. 가정에서. 그래서 엄마가 남편을 지혜롭게 대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은 아내를 지혜롭게 대해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지혜롭게 대해야 돼요. 지혜롭게 관계를 맺어야지 거기서 지혜가 싹트고 지혜가 뭐고 지혜의 파워가 뭐고 지혜의 효과를 아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아이들은요, 자기 스스로 안에서 어렸을 때는 마음속으로 뭔가 규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은,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구나 하는 것을요, 눈으로 보고 느끼고 피부로 느끼면서 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생은 그냥 살아서는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네, 인생의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자기와 가족이 1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지. 그렇죠? 내 자신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요. 내 자신으로부터. 나 자신과 내 가족이 10년 후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요. 이런 어떤 그림을 가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대내외적인 요인들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시대의 흐름에 둔감하거나 변화에 둔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식의 앞길을 막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시대의 변화에 둔감하면 자식의 앞길을 막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21세기 10년 후의 세상에서 어떤 윤리관과 가치관 또는 기술과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세상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나는 정확히 알고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거예요. 불확실성의 시대. 근데 이런 시대에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뭘 물어보세요? 핸드폰을 어떻게 써야 하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핸드폰 쓰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죠. 벌써 여러분들은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것보다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배울 게 더 많아진 세상이 됐어요.
이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하지만 뭐는 변하지 않느냐? 지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요. 새로운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늘 뉴. 물론 그런 뉴에 대해서는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적응력이 우수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들이 붙들어야 될 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붙들어야 되냐?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는 힘,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것을 심화하고 넓혀가고 확장해 나가고 지속시켜 나가는 힘, 이게 이제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게 뭐냐? 사랑이죠. 뭐라고요? 사랑이죠, 사랑. 10년 후에 우리 부모, 우리 가족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남편과 나, 그리고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랑이 커진 가족을 만들고 싶다라는 희망. 안 그렇습니까? 이웃들로부터 훨씬 더 지금보다 더 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가족이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은 어때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앞으로 그런 가족이 되고자 할 때 실제로 하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서 공유된 의식, 우리 가족 안에서 공유된 의식, 우리 가족이 어떤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그런 공유된 의식을 바탕으로 날마다 어떤 결정을 내려가는 여정, 이런 것을 우리는 전략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전략. 그래서 전략이라는 것은 어느 우리가 목표를 선포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립했다고 하지 않아요. 전략은 뭐냐? 매일매일의 선택에 녹아들어 있을 때 그건 전략이지, 목표를 선포해놓고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전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달, 매월, 매주, 매일 뭔가 액션을 하잖아요. 그렇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전략을 선포했으면은 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달, 매주, 매일 내가 뭔가 새로운 선택들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발휘하는 가정. 그런 가정을 우리는 뭐라 하냐? 경영하는 가정이라고 해요. 무슨 가정? 경영하는 가정. 여러분, 21세기는요, 자기 가정을 경영하지 않으면요, 경쟁력이 없습니다. 경영하는 마인드를 가져요. 근데 우리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경영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경영해야 되고, 그리고 가족을 경영해야 되는 시대인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자고요. 만약에 부모가 내 가족의 미래상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 가족의 미래가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궁금하잖아요, 미래가. 내가 원하는 가족의 미래상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이 없는 가운데 좌우지간 미래가 궁금한 거야.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게 어디를 가요? 전보로 가잖아요. 전보로. 그래가지고 전보로 가가지고 점쟁이가 좀 앞으로 좀 괜찮겠네. 뭐 이렇게 하면은 막 기분이 좋았고, 뭐가 괜찮다는 거야. 어떻게 괜찮으려고 하는 건데. 그쵸? 무엇을 해야 괜찮아지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경영이에요. 경영이란 방향성이에요. 뭐라고요? 네, 경영이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리더란, 가정의 리더란 그런 방향성을 잘 결정하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이런 리더가 돼야 돼요. 가정의 리더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족 자체가 10년 후에 어떤 가족이 되겠다라는 그런 미래 상황이 정확하지 않다라면은, 형제 가족이 우리 가족을 바라볼 때,
또 이웃이 우리 가족을 바라볼 때, 또 세상이 우리 가족을 바라볼 때 저 가족은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산다라고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걸 모르면은 형제나 부모나 친인척들이요 우리 가족을 대할 때 그냥 아무렇게 대해도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가족 자체가 내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야, 너 좀 바쁜 일 있으니까 좀 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이럴 때 와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와라 가라 하고 안 오면 서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이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참 존중해요.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도 너희들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셨어요? 네. 우리 아이가 친구들로부터 야, 너 이리 좀 와. 저리 와. 오라 가라 할 때마다 딸려다녀.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뚜렷한 자기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야,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너처럼 살고 싶니?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거 다 어디서 배워요, 그것을?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중심과 방향성이 없어버리면요, 세상이 휘둘리게 돼 있어요. 세상이 휘둘리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에 우리 가족의 사명서를 만들었어요. 우리 가족의 사명서. 당시에 우리 아이들이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최고로 큰 애가 초등학생이고 막내는 지금 유치원생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지리산을 여행을 했어요. 우리 아내와 함께. 우리 아내와 함께 지리산을 여행하면서 우리 아내가 서기, 제가 질문자, 저도 뭐 답변도 하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가족은 세상 속에서 어떤 기여를 하기를 원하는가? 우리 가족은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가? 뭐 이런 질문을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어린 것들이 마음속에 우리 가족은 이런 가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성공하는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좋은 가정이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애들 건강한 가정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답변을 하죠. 이런 것을 이제 막 단문으로 나온 것들을 막 적은 거예요. 그때 막 적었어요. 우리 아내가 딱 적고, 제가 그 적어놓은 단문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족 사명서로 문장을 다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실에 맨 가운데 배치를 해놓고 늘 보면서, 아이들이 유학을 가거나 해외에 나가면은 반드시 이 가족 사명서를 파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늘 보고 살죠. 나는 아이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쩔 때는 다툴 때가 있어요, 서로. 특히 이제 잘 안 다투는데 연년생인 셋째하고 넷째가 어쩔 때는 이렇게 막 감정이 격해가지고 장난하다가도 싸움으로 번질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소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너희들 이리 와라 해가지고 가족 사명서 앞에다 딱 세워요. 두 놈을. 그래가지고 소리내서 둘이 한꺼번에 읽게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가족 사명서의 문장이 두 번째 정도 내려가잖아요. 그럼 아이들 감정이요, 샥 눈녹시 녹아요. 그래가지고 가족 사명서를 다 읽고 난 다음에는 서로 악수 딱 하면 끝납니다. 이걸 볼 때마다 매번 우리 어머니가 뭐라 했냐면요, 그거 참 신통하다. 그거 참 신통하다. 우리 가족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각자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며 자신의 일을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즐겁게 수행할 줄 알며 최고를 추구하고 책임질 줄 압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로 성장하잖아요. 늘 학습하는 자세로.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인내와 헌신, 겸손과 용서로 서로의 성장을 돕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사명서를 가지고 서로를 늘 이해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용서하고 회복하고 이런 관계를 살아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이 둘째가 이제 시험을 굉장히 이제 국가고시 굉장히 큰 시험을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은 정말 숨막히게 준비를 해요.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거의 뭐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거의 공부만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그쵸? 스트레스 받겠죠, 공부하는 것이. 그러면은, 이제 얘하고 사귀는 이제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뭐라 하냐면은, 너는 지금 이 주말에 여기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도, 집에 다녀온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우리 아이가 집에 다녀오면은 에너지가 충전돼가지고 올라온다는 거, 우리 이 남자친구가 아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어요? 네.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왔다만 가면은 뭐예요? 힐링되어서, 회복되어서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시험을 그렇게 하드하게 준비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도, 뭐, 시험 준비하기 이전에 대학을 다니다 방학 때 잠깐 내려온다가, 그러니까 그럴 때도, 우리 아이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자기 남자친구하고 했던 불협화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다 해요. 부부 사이에 누워가지고. 그리고 제가 다 듣고 그 새끼 나쁜 놈이다. 막 같이 막 추임새를 넣으면서 그런 놈하고는 헤어져 버려라니? 막 그러면서 같이 그렇게 입하고를 깝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쵸? 네. 그러면서 얘가 이제 정화를 하면서 또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다시 어떻게 회복하고 재생할 것인지,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자기 나름대로 답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이 형제간들끼리에도 자기 형제간들끼리 너무 지지와 격려가 잘 돼요. 왜냐? 10몇 년 동안을 이 사명서를 함께 하면서 매번 그런 식의 부모가 결정을 하고 함께 결정해왔고 함께 그런 것을 교류해왔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걸 좀 부끄럽긴 하지만 오늘 갖고 나와서 보여주는 것은 저희의 모델이에요. 저희의 경험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가정 나름대로의 새로운 그런 모델을 창조하는데 힌트가 될 것 같아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도움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가정을 경영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워렌 버핏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99%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모른다. 단 1%의 사람만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안다. 그래서 단 그 1%가 세상을 이끌어 가더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굉장히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이 1%가 되는데 뭔만 알면 되냐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정확히 알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정확히 근데 이 무엇을 원하는가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변하지 않는 것. 그쵸? 그 변하지 않는 것의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에. 이해가 되시죠? 변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잡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새로운 뉴 패션에 오실 수도 있고 새로운 구두일 수도 있고 보석 반지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멋진 차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좋은 것들이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어때요?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은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진정으로 중요한 게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러면은 1%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결정할 줄 알면, 그것을 알면 우리가 1% 안에 들어가요. 우리 가정이 1%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 쉽지 않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직 세상에 쓴맛을 못 보고 오르신 분들이야. 세상에 쓴맛을 봐야지. 이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이것은 나중이고 나중에 다 좋아졌을 때 이런 걸 한번 추스려 봐야지. 여러분 그런 때 안 옵니다. 사람들은요 빠르고 쉽고 지름길을 찾아요. 근데 진정한 지름길은 뭐냐? 바로 이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 중요한 것을 모른 채 아무리 빠른 길을 찾아봤자 여러분 그건 다 돌아가는 길이에요. 다 돌아가는 길. 지금 당장 우리 아이의 성적이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정말 편안한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우리 가족이 뭘 원하는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엄마야 다음 주에 시험이잖아. 시험 끝나고 해야지. 시험 끝나고 하려고 보니까 또 남편이 또 무슨 일이 있다네. 한 2, 3주 지나가잖아요. 뭐 잊어버려 그냥. 언제든지 하면 되지 않겠어? 언젠가는 해야지. 연말 안에는 한번 해봐야지.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삶의 정체성 자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은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남편이 해요? 내가 하는 겁니다. 가정의 리더가 되셔야 돼요. 아내들이. 내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면은 이 보티첼리가 그린 이 명화가 있습니다. 이 명화는 뭐라고 하냐면요. 불굴의 용기라는 제목이 지어져 있는 명화의 제목이 뭐냐? 불굴의 용기예요. 명화의 제목. 근데 이 불굴의 용기의 이 그림을 무엇을 형상화한 거냐면요. 이탈리아의 국부로 알려져 있는 코시모 델 메디치 가문을 형상화한 거예요. 특히 이 사람. 평생 병상에 누워 있었던 피에로 데 메디치를 중심으로 형성한 거예요. 피에로 데 메디치는 정말 평생 재임 기간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왜냐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이탈리아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인 일들을 했어요. 아리스토 학파하고 플라톤 학파를 교류하게 메디치 피렌체에서 아리스토 학파하고 플라톤 학파를 초빙해서 피렌체에서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그래서 동서의 사고가 교류될 수 있다. 여기서 오믈렛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달걀 요리가 나오면서 오믈렛이라는 새로운 신종 그런 요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무슨 일 아시겠습니까? 문명이 교류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어떤 가문이. 근데 그 반란을 일으키던 가문을 용서를 해줍니다. 미래를 위해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용서를 해줍니다. 또 적이 침략을 했어요. 홀홀 단신으로 가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런 몇 가지 정말 기가 막힌 의사결정을 해요. 근데 그런 불굴의 용기를 형상화한데 이 형상화된 그림을 보면은 이게 뭐예요? 그냥 소녀의 얼굴이죠, 그렇죠? 용사의 얼굴이기보다는 소녀의 얼굴이에요. 손을 보세요. 섬소목수 정말 용사의 손이라기보다는 소녀의 손이에요, 그렇죠? 손에 들려 있는 이게 뭐냐면요, 칼이에요, 칼. 칼인데 마치 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휘봉을 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또는 연주 악기를 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 곳,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치 오히려 수줍은 소녀와 같은 표정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정말 진정한 불굴의 용기는 뭐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불굴의 용기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재능이 주어져 있냐면 천부적인 재능, 선택하는 재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줬냐면요, 천부적인 재능을 선택하는 재능을 주셨어요.
생각을 선택하는 재능, 행동을 선택하는 재능을 주셨어요. 감정을 선택하는 재능.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생각을 선택하는 재능, 감정을 선택하는 재능, 행동을 선택하는 재능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인류를 이렇게 번영하는 거예요. 지구의 주인이 인류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생각을 선택하는 권능 때문에 놀랍게도. 그렇죠? 우리의 이 생각을 선택하는 권능을 가지고 새로운 선택을 한다고 그래서 마치 한 끼 밥을 먹는 것처럼 몇 번의 선택을 배가 막 부르고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꾸준히 이런 고결한 선택을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그 가정에 기쁨이 있어져. 뭐가 있어진다고요? 기쁨이 있어져. 기쁨이 형성되는 가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 가정에 행운이, 운이 들기 깃들기 시작. 운이 들어요. 운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실력이 좋은 자녀이길 바라세요? 운이 좋은 자녀이길 바라세요? 운이 좋은 사람들은 누가 있으나 없으나 몸에 배이는 성품으로 아름다운 행동을 해요. 긍정적인 말을 할 줄 알아요. 남을 배려할 줄 알아요. 어디선지 배울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 자체, 자기 자신을 업신 여인이나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굴하게 굴복시키지 않아요. 당당하지만 배려할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을 지켜내지만 다른 사람도 보호할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 하냐? 기품이 있다고. 그런 사람 우리는 뭐라 하냐? 아름답다고. 시니컬하거나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고칠 수 있다, 내가 수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또 원래 모든 사물이 긍정적이라는 거. 모든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수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성품은 관계 안에서 자유로울 때만 형성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관계 안에서 자유로울 때 이런 성품들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자라나기 시작하고 발현되기 시작해요. 바로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키워드 핵심 뭐라고요? 관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본질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이끌잖아요. 10년 후에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아빠도 꿈꾸고 엄마도 꿈꾸고 자녀들도 꿈꾸는 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드림 패밀리가 되는 거죠. 드림 패밀리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 자신이 베타맘이 되는 거예요. 베타맘의 특징은 뭐냐? 사실은 베타맘은 내공이 강해요. 어느 날 갑자기 베타맘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알파맘에서 베타맘으로 바뀌질 않아요. 알파맘도 쉬운 것도 아니야, 사실은. 응? 재력이 따라줘야 되고, 응? 그쵸? 베타맘들은 어떻게 사느냐? 자녀한테 무한한 자율권을 주는 거예요. 스스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특목증, 특목고, 명문대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기보다 자녀의 행복한 삶을 원해요. 여러분 모든 학원을 보세요. 특목중, 특목고등학교 전문학원. 그게 안 붙으면 학원이 안 돼. 거기다 보내 우리 아이가 특목고를 갈 줄 아는가 봐. 다 그게 뭐예요? 교육산업의 마수에 걸리는 거예요. 자녀의 일상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지원해줘요. 제가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한다는 게 뭐냐면 기타를 치고 싶다고 기타를 치고 싶다고 그래서 기타 그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고 기타만 있습니까? 전자 기타는 또 뭐가 있어요? 앰프도 있어요. 앰프가 전자 기타는 앰프가 반드시 딸려야 돼요. 그래야 연주가 되어 나오잖아요. 앰프만 있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해. 그것을 자꾸 인터넷 창에다 띄워놓고 막 기타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짜리부터 상중하 이렇게 하죠. 막 이렇게
제가 막 기다렸어요. 정말 기다렸습니다. 어차피 놀 바에는 제대로 놀아라 싶어서 사줄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왜냐? 욕구가 차오를 때까지 막 정말로 기타를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올릴 때까지 좀 기다렸어요. 딱 기다려하고 제일 좋은 걸 사줬어요. 그때 그놈을 가지고 중학교 때 막 기타를 치고 다니면서 아주 그냥 또 학예 있잖아요. 학교 축제 때 나가서 또 밴드도 하고 막 즐겁게 중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냥 하라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그때 순간만 보면 얘가 막 기타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앞으로 기타 리스트가 되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근데 요즘 기타 손도 안 돼요. 손도 안 돼.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어때요? 그 경험을 한 거야.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거 시도해볼 수 있는 공간을 준 거이죠. 그렇죠? 자녀교육의 중심은 학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 엄마의 경쟁력은 관심과 애정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알파맘들은 엄마의 경쟁력이 정보력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알파맘들은요, 하여튼 무슨 설명회만 있으면 놀랍게 정보를 다 깨고 거기만 막 쫓아다니는 엄마들이 있어요. 무슨 설명회만 있으면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뿐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나쁜 아이가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말 안 들을 때부터 우리가 죄책감을 심어줘 버리면 자기가 나쁜 아이인 것처럼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관계 설정을 잘 하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네. 오늘날 왜 우리가 창의력을 아이로 키워서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되냐면요.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네? 사고의 유연성. 사고의 유연성이에요. 그 사고의 유연성을 발휘하려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구분하는 능력을 갖고 변하지 않는 것을 지켜내고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가질 때 진정하게 창의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창의적인 아이는 뭐냐? 우리가 삶을 창의적으로 산다는 건 뭐냐?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창의적으로 산다는 건 뭐라 하는?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잘 사는 것이란 건 뭐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잘 지켜내고 확장시키고 심화시켜 나가고 지속시켜 나가는 열정을 발휘하고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수용할 줄 아는 능력. 무슨 알겠습니까? 이 두 가지 능력이 갖춰지면은 우리는 창의적으로 우리 삶을 잘 경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이 좌뇌의 시대가 아니라 논리, 분석, 순차적 시스템, 추리력, 이성적 이런 좌뇌의 시스템이 아니라 우뇌, 스토리, 공감, 조화, 의미, 관계 이런 사회의 시스템에 더 선호하는 이런 지능, 우뇌 지능을 더 선호하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우뇌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다라면 그게 뭐냐면은 너무나도 감각적이다는 거죠. 뭐라고요? 감각적이에요. 그리고 과도하게 시각 중심으로 흐르고 있어요. 뭐라고요? 시각 중심. 이 세상이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주는 이 스펙타클한 어떤 자극들은요, 뭘 구분하게 못하게 되냐면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어떻게 보면 과잉의 시대이기도 해요. 과잉의 시대. 무슨 알겠습니까? 감성만을 쫓아가다 보면은 이성이 무시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성이 불필요할까요? 아주 중요한 능력이죠. 실은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은요,
양자 물리학의 이론은 파티장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고독한 연구실에서 나와요. 이성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상대성 이론은 정말 축구장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왔어요? 고독한 연구실에서 나왔어요. 바로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추리력과 논리력, 이 사고가 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화. 이게 창의적인 거죠. 자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뇌의 바탕에 이성적인 판단 아래. 그 다음에 뭐예요? 감성적인 능력을 통합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냐?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조직할 줄 아는 사람들. 뭐라고요?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조직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통합될 필요가 있어요. 남편의 단점을 지적하고 자식의 단점을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서양의 모든 엄마들이 최고입니다. 천부적이에요. 천부적. 그게 아니라 남편의 장점과 나의 장점을 통합해보는 능력. 아주 중요한 능력. 그래서 남편을 존중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왜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새끼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새끼들의 아빠를 존중해야 돼요. 무슨 알겠죠? 그 아빠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통합해내야 돼요. 가정 내에서. 그럼 이 통합해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10년 후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을 원하는가에 대한 그런 진지한, 그러면서 편안하면서 그런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중심을 잡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뇌와 우뇌의 통합이 되는 창의적인 인재를, 그리고 관계를 잘 맺어가는 인재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필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고 있다고요? 자본주의 사회.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장사의 시대예요. 무슨 시대라고요? 장사의 시대. 장사. 우리는 매일같이 뭔가를 팔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팝니다. 우리는 팔아요. 네. 직장에 가면 내 자신을 팔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지금 현재 21세기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나를 팔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교환경제. 무슨 알겠습니까? 교환경제. 그리고 다른 말로는 교육경제라고도 하죠. 그렇죠? 교육경제. 자, 교환경제, 교육경제. 근데 이게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나타난 변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이 교환의 교류의 속도가 짧았어요. 그리고 한정적이었어요. 무슨 알겠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전지구적이에요. 전지구적. 그리고 뭐예요? 동시적이고 동조화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차이를 갖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동시성과 동조를 이루는 교환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이 없어요. 자, 그럼 비밀이 없다. 비밀이 없는 동시성과 전 지구적인 공간 안에서 나를 중심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또는 가능하면 항속적인 교환 경제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교육 경제를 구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나를 중심으로 교육 경제가 지속적으로 구축되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신뢰예요, 신뢰. 뭐라고요? 신뢰인 거예요, 신뢰. 신뢰. 여러분, 요즘 세상에 나가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빨리 돈 된다, 쉽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사기예요. 세상에 지속적이고 가능하면은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쉽고 빠른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쉽고 빠르게 대학생 되셨습니까? 여러분? 쉽고 빠르게 대학생 돼요? 20년 걸려요? 20년 걸리잖아요. 대학생 되는데. 그러면 대학생 되고 난 다음에, 대학생 되고 난 다음에 직장에 취업해가지고 또
뭔가 성과를 내는 데까지 쉽고 빠르던가요? 세상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쉽고 빠른 게 없을까라고 질문하는 순간부터 죄악이에요, 죄악. 신뢰를 갖는다.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이 조직되어 있다. 교육경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신뢰가 구축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신뢰가 구축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있다고요? 가치가 있다는 것이. 가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이 쉽고 빠른가라는 질문을 보다도 그 일이 가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이 가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일이 가치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뭐야?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좀 더 가치를 높여볼 것인가? 무슨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이 될 건가?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가치 있는 가정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가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자극할 것인가? 무슨 알겠습니까? 왜냐? 사람들은요, 내가 구매하는 가치가 내가 지불하는 가격보다 더 많을 때 이 제품을 구매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지불하는 가격보다 내가 누리는 가치가 더 적고 그런 놈의 제품을 계속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시간을 소비하잖아요. 시간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 속에 시간을 지불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을 지불했어. 가격을 지불했어. 근데 그 사람을 만났더니 그 시간이 별로 나 혼자 있는 시간보다 훨씬 더 가치로웠다는 인식이 되면 어때요? 그 사람과 관계를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알겠죠? 그럼 우리는 뭐냐? 21세기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에요.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 아는 거예요. 계속적인 반복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려면은 거기엔 가장 핵심적인 규칙이 신뢰인데, 어디를 가면은 신뢰할 만하다. 누구를 만나면 신뢰할 만하다. 무슨 이야기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신뢰할 만한 공간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노출해야 돼요. 가치 있는 공간, 가치 있는 시간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노출해야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가치 있어져요. 무슨 알겠습니까? 여러분, 집구석에 있지 마세요. 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율곡이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혼자 있기를 삼가하라 했어요. 율곡이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혼자 있기를 삼가하라 했어요. 왜냐? 혼자 있어서 자기 자신을 그 시간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무슨 알겠어요? 내 주변에 가치 있고 신뢰할 만한 가치를 창조하고 있는 인간이 내 주변에 몇 명인가를 한번 쉬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한 명도 없다. 완전히 그 관계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고도 내 가정이 가치 있기를 바란다라면은, 그리고 그러지 않고도 내 자녀가 가치 있기를 바란다라면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요? 배울 게 있어야지. 왜냐? 그 사람들과 만나면 내가 시간을 지불할 때마다 내가 얻는 가치보다 시간이 더 많이, 가격이 더 큰 거예요. 무슨 알겠죠? 내가 손해보는 장사를 계속하는 관계를 계속 맺고 있어. 돈으로 손해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가 더 큰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뭐가 더 본질이냐는 거예요. 뭐가 더 본질? 그런 관계를 바꿔야 돼요. 거기서부터 내 가정에 뭐가 들어오느냐? 행운이 깃들기 시작해요. 그런 걸 우리는 서기가 깃든다고, 서기가 깃든다고. 상서로워야 돼요. 상서로워. 내 가정이 상서로워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호수처럼 이렇게 맑은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상서로운 호수에 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명경지수를 담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투자할 때 가치로운 공간에 가서 있어야 돼요. 가치를 생산하고 있는 공간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신뢰할 만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왜? 내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가치가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받아온 위대한 가르침은 이런 것이죠. 다른 이에게 마음을 쓰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마음을 쓰는 것만으로도 바빠요. 자기 자신도 추스르기가 어려워. 자기 자신도 추스르기.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신경 쓸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순진한 사람과 순수한 사람의 차이를 제가 오늘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순수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순진한 사람과 순수한 사람의 차이를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순수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순진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순수한 사람이 되고 싶으죠? 네. 이 사람들이 21세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나와, 그리고 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나 위에는 전부 모두가 타자 아닙니까? 타자, 그렇죠? 나 위에는 모두가 다 타자예요. 그런데 내 안에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그렇죠? 내가 추구하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윤리가 있고, 그렇죠? 우선순위가 있고, 그렇죠? 우선순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내 안에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규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규칙. 내 생각, 내 가치, 내 윤리, 내 우선순위들이 이걸 우리가 규칙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순진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이 타자가 나 위에는 모두가 다 타자인데 실제로 부딪혀보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는데 늘 순진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좋고 나쁨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아까 없어요. 그건 나의 왜곡일 뿐이에요. 무슨 얘기겠어요? 내 규칙에서 바라봤을 때, 내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그가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상대의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는 내가 오히려 그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순수예요. 순수.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순진한 사람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늘 상처 입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 왜 나같지 않을까? 왜 나같지 않을까? 왜 나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왜 사람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 내가 뭐가 되죠?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로 살다 보면은 세상이 나에게 가해자야. 그럼 어느 날부터는 남편도 나에게 가해를 하는 것 같고, 자식도 나를, 내 속을 몰라주는 것 같으니 자식도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쵸? 언니도 미워지고, 오빠도 미워지고, 부모도 미워지고, 이웃도 미워지고, 친구도 미워지고, 다 미워지고. 결국 나는 외롭구나. 인생은 외로운 거야. 어디 뭐 기댈 데도 없네. 그러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순수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야기가 뭐냐? 순진한 사람이 외롭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외롭다. 순진한 사람들은 외롭다는 말을 많이 써요. 피해의식 같은 게. 근데 순수한 사람들은 상대에도, 타자들에게도 내가 규칙이 있듯이 또 다른 규칙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인정을 하는데, 그리고 이걸 배려도 하고 존중도 해요. 존중도. 무슨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 자신의 규칙과 가치를 사랑한 나머지, 내 규칙과 가치와 우선순위와 나의 꿈을 사랑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규칙도 사랑해주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순수한 사람이라고 해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흔들리지 않아. 순진한 사람들은 수없이 흔들려버려. 바로 무너져버려. 한 번의 거절에도 무너져버려. 근데 순수한 사람들은 자기를 지켜내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상대를 오해하지 않아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게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수한 사람들은 외롭다고 하지 않고 뭐라 하냐? 고독하다고 그래요. 고독하다고 해요. 포장한 게 아니에요. 왜냐? 어차피 뭐냐? 고독한 것은 왜 고독하냐?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다 고독해요. 왜냐? 꿈은 뭐냐면, 내 안에 나를 지켜낸다는 것은 쉽습니까? 나와 타자와 관계 속에 나를 지켜낸다는 건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쩔 때는 뭐 할 수도 있어요.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켜내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요? 너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순수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도발 속에서도. 그러니까 어때요? 고독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외롭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외로운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고독하다는 거냐면 자기 자신이 지켜내고, 그쵸? 자신의 꿈이 뭐예요? 별인 거예요, 별. 아무도 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만의 별이 있는 거예요. 별과 대화하면서 별이 키우는 거예요, 나를. 꿈이 나를 키운 거예요. 별이 키우는 인간은 강한 거예요. 왜냐? 그 고독의 연단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뭐 어떻게 키워야 되냐? 별이 키우도록 해야 돼요. 무엇이 키우도록 해야 한다고요? 별이 키우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가 만들어낸 자기 스스로의 별이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들은 끊임없이 뭐라고 내부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냐면요. 어떻게 하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 무슨 알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왜? 부모가 그런 식으로 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매번 성장하고 부모들도 별을 보고 자라고 있고. 여러분, 꿈은요, 별이라는 말이나 꿈이라는 말은 성장의 단어예요. 성장이에요. 죽을 때까지 사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람은 성숙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대학을 나오면 더 이상 성장을 멈춰요. 대학을 나오면 성숙을 멈춥니다.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이제 부담스러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부담을 줘요. 근데 본인이 부담이 되는 인간인지 몰라 스스로가 또 이제. 그러면서 순진하게 자기가 피해자다, 나는 외롭다, 이러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순수와 순진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네.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이 순수해지시기 바랍니다. 순수. 어쨌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와 타자를 어떻게 관계 맺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은 결정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한다는 것은 타고난 것, 노력, 그 다음에 운인데 운이라는 게 다 뭐냐? 운이 어떻게 와요? 네. 관계로 와요. 관계.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과 만나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나야 돼요. 가치를 창조하고 있고 추구해가고 있는 사람, 별을 쫓는 사람을 만나요. 우리가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좋은 인연을 잘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인연을 가꾸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인연을 가꾸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사람이 됩니다. 행복해요. 부귀해지는 거예요. 이 인연을 가꿀 줄 알지만 사람은 부귀해질 수 있어요. 행운을 만나는 통로는 반드시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면의 나 자신과의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이에요. 다른 사람. 그게 뭐냐? 내가 나의 내면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천사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악마로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전략은 가정을 위해서의 우리가 내 가정의 전략가로서 전략은 뭐냐? 새 소망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이 어떤 지적 이해와 가족들의 생각을 납득시키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족이 어떤 가족이 되고자 하는 그런 통관 지적 이해와 그것을 가정 내에서 공유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한 번쯤 우리가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알았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런 지침들을 삶으로 선택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가장이 할 일은 한 차례 전략을 생각해내거나 가족들에게 한 해 소망을 만들게 하고 그 소망이 훌륭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아시겠죠? 계속해서 여정 속에서 선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결국 우리 새로운 경제는 여러분 머지않아서 벌써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죠. 출근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보에 접속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익을 나누어 가느냐에 의해서 경제가 쌓입니다. 경제의 형태가 결정되어서. 그래서 1인 멀티플레이어 시대. 제가 지금 이번에 최근에 보니까 어떤 케이블 TV에서 직업의 변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정형외과 의사가 3잡을 하더라고요. 정형외과 닥터로서 3시까지 근무를 하고 3시 이후부터는 뭐냐, 결혼 중개업을 하더라고요. 결혼 중개업. 그래갖고 자기 병원에 있는 간호사와 의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매를 하는 이런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커진 거예요. 성업중이에요. 성업중.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잡이 뭐냐면은 의사 국가고시 학원을 운영하는 거예요. 쓰리 잡을 해요. 어떤 회계사는요, 회계사 사무소에 보조단 회계사 사무소를 하고 있어요. 퇴근에 곧바로 옷 갈아입고 통닭집이 딱 멋지더라고 진짜. 그래가지고 어떤 경영학과 교수는 교수예요. 대학 교수님인데 퇴근 후에 바로 딱 옷을 갈아입고 트로트 가수로 딱 변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밤무대를 뛰는 거야. 밤무대를 뛰어. 근데 이 경험을 가지고 경영학을 강의를 하는데 너무 살아있는 경영학 강의예요. 이게 가지고 학생들한테 인기 짱이야 이게. 멀티플레이어 시대. 무슨 알겠죠? 근데 우리 아직도 21세기 우리 아직도 교육계획은 호기심, 사고, 창의성, 개별성, 기업가 정신 등 지식 기반 경제에 필요한 자질들은 진정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다. 제가 교장 선생님들 또 이제 선생님들 강의 참 많이 하는데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늘 이렇게 강의를 시작합니다. 선생님들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라고 가르치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들이 되게 멋쩍어 해요. 그리고 한 분씩 수근수근 하다가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세기 훌륭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글쎄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21세기 훌륭한 인재는 어떤 인재냐면요, 자기를 중심으로 세계를 조직할 줄 아는 인재, 나를 중심으로 우리 편을 만들 줄 아는 인재, 그런 인재가 우수한 인재예요. 그런 우수한 인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기업가 정신이 있는 인재라고 합니다. 무슨 인재요? 기업가 정신이 있는 인재. 그럼 21세기는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이 없으면요, 언제나 뭐예요? 임시직입니다. 언제나 임시직. 기업가 정신이 없으면 언제나 임시직. 기업가는 자기 기업을 만들고 자산을 만들어서 은퇴하지 않는 자산을 구축합니다. 은퇴하지 않는 자산을 구축하는 게 기업가죠. 우리 자식이 늘 직장을 찾아서 전전하길 바라세요. 훌륭한 기업가로 정신을 발휘해서 늘 스카우트 되고 또 자기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가치를 생산하는 비즈니스 시스템을 빌딩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2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시작은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의 모든 잠재력은 다 가정에서 이미 다 양산되고 가정에서 다 훈련되고 가정에서 다 길러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 가정이 성공하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21세기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